2021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 오늘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경제신문, KCTV 제주방송, 사단법인 제주업사이클협회가 함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대주제는 이렇습니다. 협력과 공유로 열어가는 업사이클의 미래.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상황에서 그 대응을 하기 위한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업사이클을 통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을 해보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협력과 자원의 공유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국의 업사이클 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 민간단체, 기타 업사이클 전문가들께서 이 노력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아시아 업사이클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한 발기인 대회가 이 개회식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업사이클 활성화를 통한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에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또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내빈을 좀 소개하고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고영권 정무부지사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대림 이사장께서도 빛내주셨습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 전 의장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 강창수 조직위원장입니다. 예, 이외에도 많은 분들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 먼저 개회 선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 조직위원장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시국과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속에서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JDC 문대림 이사장님, 김태석 전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아시아 업사이클 포럼을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걸음을 마다 않고 와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만큼이나 올해 세계적인 이슈가 이상기후 탄소 중립인 것 같습니다. 이달 12일까지 영국에서 탄소 중립국 당사자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강연하기로 하셨던 윤순진 위원장님도 대통령님 모시고 영국에 가 계시고요. 그리고 제주에서도 이제 내일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들이 가십니다. 그만큼 이제 이상기후, 탄소 중립, 자원순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 업사이클이 역할이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업사이클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장이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업사이클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8개의 업사이클 센터가 있고 제주시에도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이 어떤 폐기물 처리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고 있지 않은 건가. 전국적으로도 사실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나와 계시지만 제주도가 업사이클을 선도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각 8개 지자체에 있는 업사이클 센터에서도 또 오셔서 가장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아시아의 업사이클을 중심으로 환경을 선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를 이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에 부여해 봅니다. 그럼 개회선을 하겠습니다. 2021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개회가 선언됨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영권 정무부지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영권입니다. 2021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 주신 2021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포럼 강창수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영상으로나마 함께해 주시는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 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님, 그리고 문대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님, 김도근 화성시 의원님, 김미경 한국업사이클 디자인 협회장님, 최이현 모아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뇌예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청정 자연은 모두가 염원하는 절대 가치가 되었고, 이로 인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제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로 제주는 1인당 폐기물 발생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생활 쓰레기는 더욱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6월에 발표한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라는 비전 선언을 통해서 폐기물 관리 정책을 안정적 처리와 관리에서 감량과 재활용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본 계획으로 폐기물 직매리 금지, 플라스틱 발생량 감량, 재활용 산업 일자리 육성 등 3대 분야 10+1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업사이클은 단순히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그 재활용 문화와 인식을 전환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포럼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이 자원순환 경제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세계적인 물결을 선도하는 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제주 도정도 내년 6월 제주시 업사이클 센터 개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2회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환영사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축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대림 이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1 아시아 업사이클링 포럼에 함께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 아시다시피 요즘 환경 이슈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특히 업사이클 분야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이루어내야 될 그러한 의미 있는 분야인데 이 부분을 뚝심 있게 포럼을 만들고 생활운동으로 녹여내시는 우리 강창수 조직위원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고영권 부지사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께도 공동 주최자의 대표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JDC도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단지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동물과의 공존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고 그 과정에 생태 환경을 선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제주의 경쟁력을 찾아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와 있습니다만은 저희 JDC에 환경사업처를 만들어서 업사이클링에 관한 큰 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일상 속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면세점 쇼핑백을 생분해 소재로 하거나 여기 모된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폐기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재활용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재활용을 넘어 재활용의 단계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실직 모범 사업들을 JDC가 우리 업사이클링 조직위원회와 함께 일들을 풀어나갈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를 더욱 키워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이것이 운동이 돼서 큰 물결이 돼서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모아내는 그러한 의미 있는 포럼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구의회 전 의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떨결에 왔습니다만 사실은 제 순서가 아닌데 원래는 우리 자남수 형님 제주도의 의장님께서 하시기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 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이 됐으니까요. 강창수 우리 전 의원님, 조직위원장님 축하한다기보다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격려인과 동시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업사이클링 사회, 자연순환 사회, 이런 사회는 인내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 인내는 한자어로 칼도변의 마음심입니다. 인자가. 이렇게 돼 칼도의 밑에 마음심자인데 칼이 심장을 찔러도 참으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인내는 대단한 결기를 요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자연순환을 해야 되고 모든 걸 공유해야 되고 이것은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 참음이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길 바랍니다. 과거부터 해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은 뭘까요? 공유와 그리고 순환과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연순환과 자원을 공유한다는 것이야말로 지구의 기후위기를 딜레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내 후배지만 존경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창수 전 의원께서 이런 데 항상 관심을 가져가시고 행동으로 자신의 철학을 발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런 과정을 저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업사이클링 이 모든 게 인내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영호 정무부지사의 환영사와 문대림 이사장의 축사와 김태석 전 의장의 격려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한 분이 더 해외에서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홍콩 환경보호소 부서장의 축사도 지금 도착을 해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Mr. Kang Chang-soo,
Chairman of the Asia Upcycle Jeju Forum Organizing Committee,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est pleasure to join you today at the Asia Upcycle Jeju Forum hosted by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m Bruno Luk, the Deputy Director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 Combating climate change is now on the top of the agenda of many places in the world, and waste management plays an important part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Upcycling represents one of the most environmentally friendly options to minimize waste generation and carbon emission. And Korea is certainly one of the greatest pioneers in promoting upcycling in Asia. During our previous visit to Seoul Upcycling Plaza, we were most impressed by the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supporting upcycling, the numerous artists and designers housed there, and the brilliant ideas in assimilating upcycling in their daily lives. For a small and densely populated city like Hong Kong, that produces more than 11,000 tons of municipal solid waste every day, how to build up an effective waste management system poses particular challenge.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lid waste charging in about 1.5 years' time, we have been rolling out initiatives to enhance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and establishing various waste resources and waste-to-energy facilities. For example, we have established the T Park, a sewage sludge incinerator, the O Park, a food waste recycling center, and the W Park, a recycling plant for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t the community level, we have set up an extensive community recycling network called Green at Community, comprising more than 140 collection points of different sizes to receive various types of recyclables from the public. At the same time, inspired by our visits to Korea, we're incorporating more upcycling elements in our waste management facilities. For example, we have established the Y Park, which is wood waste recycling and upcycling center. Hopefully, in not too distant future, when traveling resum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has subsided, we can welcome all of you to visit Hong Kong and show you these facilities and share with each other our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waste recycling and upcycling. I would like to express my most sincere congratulations to the AUJF Organizing Committee for organizing this forum, which provides a great platform for expert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communicate and share their insights. I can see that many interesting topics are being covered in this two-day forum. I wish the forum a great success, and I hope you will all enjoy the rest of the conference and have a great time. Thank you.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는 이제 영국에서 진행 중인 COP26, COP26에 이제 참석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기조 강연을 영상으로 사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 시대 개막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순진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탄소 중립 시대의 개막 의미와 과제입니다. 지금 아시아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이제 제주 포럼이 열리는데 사실 탄소 중립과 업사이클링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탄소 중립 시대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탄소 중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이게 탄소 배출과 또 흡수를 동일하게 해서 동등하게 해서 0으로 만든다. 추가적인 어떤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실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배출하고 배출한 만큼 흡수하고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흡수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남는 탄소에 대해서는 숲을 복원한다거나 조림을 한다거나 또 다양한 습지라든지 바다숲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자연 기반의 흡수원을 늘려서 흡수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배출된 것을 모두도 흡수할 수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남는 잔여량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없도록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게 된 이유나 배경이 무엇일까요?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류는 최초로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게 바로 파리 협정이란 것이죠. 파리 협정에서는 계속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그 결과로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기후위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을 우리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함께 나서서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거고요. 특히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그렇게 합의를 했고 더 나아가서 1.5도씨를 넘어서지 않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과 더불어서 국제사회 전체 탄소 배출이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좀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이 파리협정 제4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IPCC라고 불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파리협정에서 2도보다 좀 아래 그리고 1.5도씨를 넘어서지 않게 노력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 2도는 너무 높다. 1.5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0.5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2도와 1.5도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식물 종이라든지 척추동물의 종의 수가 2배 이상 사라져 버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이나 어획 양 이게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든지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가 2.6배 많아진다든지 또 해수면의 상승이 10cm 이상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1.5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세기 중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탄소 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려면 남은 30년 중에서 앞에 10년이죠. 2030년까지 2010년에 배출했던 이산화탄소량을 45% 줄여야지만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1차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예를 들면 50에서 60%라든지 또 전력 생산에서는 70에서 85%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9월에는 유엔이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8월에 아까 말씀드린 IPCC가 제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보다 1.5도씨가 넘어설 수 있는 시점을 10년 이상 앞당겨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 1.5도씨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21년과 40년 사이에 1.5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후위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회경제 활동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데 대한 책임이 국가 간의 차별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중국, 미국, 그리고 EU 27개국을 묶어서 이 세 개 국가군이 배출하는 양이 전 세계 배출량의 46%에 이르고 10대 배출국이 차지하는 양이 68%에 이릅니다. 가장 적게 배출하는 국가들을 줄을 뒤에서부터 세웠을 때는 그 100개국이 배출하는 양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11위 국가입니다. 인구는 0.7%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 기체량이 전 세계 배출의 1.51%에 달할 정도로
우리는 책임이 좀 큰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130개국이 넘고요. 국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국가는 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2050 탄소 중립을 법제화해서 법으로 규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는 정책에 반영하고 어떤 국가는 선언 상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으로 만든 국가가 되었죠. 여하튼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하지도 회피할 수도 없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규범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이자 국제사회 규범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물리적 영향이죠. 홍수나 폭우나 가뭄이나 이런 기상 이변에 따라서 재산이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런 피해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질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 경제 질서에 우리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당장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미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가졌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사실 그 이전 2019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고 작년에는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국회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다 해서 비상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10월에 탄소 중립을 우리가 선언하게 되고 올해 5월 29일 날 제가 속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고 내년 3월에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10월 말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감축 목표가 이제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제가 속한 탄소중립위원회는 민관 협치 기구입니다. 가버넌스 기구이고 그러면서 정부 부처 간에 뭔가 이견이 있을 때 그걸 조율하는 기능도 하고요. 사회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대화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이 77분이 계시고 지금 현재 농민 대표도 들어와 계셔서 78분인데 그리고 장관급의 18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총 97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또 분과가 8개가 있고 또 이 안에서의 논의만 이루어지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또 한편에서는 일반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민회의라는 걸 구성해서 일반 국민, 성별, 지역별, 연령별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500여 분을 우리가 모셔서 여러 가지 학습도 하고 토론도 하고 수기도 거쳐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보면요.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IMF 때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이 149%가 늘었습니다. 2.5배가 는 거죠. 그 사이에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4% 늘기도 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무려 42%나 줄었고 EU 같은 경우는 24%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에 배출이 정점에 다다른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해나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2019년과 20년은 지금 잠정 추계치를 보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억 2,760만 톤으로 지금 정점을 찍은 걸로 보이는데 이걸 계속해서 줄여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굉장히 좀 늦었고, 또 우리의 경제 구조 자체가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국가들보다 탄소 중립이 쉽지 않은 그런 여건 속에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날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면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미래의 사회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서로 다른 가정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탄소중립 시민회의의 그 결과 이걸 반영해서 2가지 안으로 좁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A안, B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둘 다 국내에서 탄소 중립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굉장히 빠르게 줄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폐기물 배출도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식생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생활 양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NDC라는 것은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를 우리가 NDC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2030년 감축 목표를 2015년 아까 말씀드린 파리 협정이 채택되기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30년 배출 전망치에 비해서 37%를 줄이는 걸로 했지만, 이것이 너무 유동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절대년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서 24.4%를 줄이는 걸 발표를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점이 2018년이었기 때문에 18년으로 이걸 환산하면 18년에 비해서 26.3%를 줄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이것을 높여서 40%를 줄이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부문별로 이렇게 감축 목표가 다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2030년까지 46.8%를 줄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그리고 이런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더디다, 너무 한가하다, 이런 비판도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좀 더 튼튼히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은 여정은 이제 앞으로 국내에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면 COP26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포럼이 열릴 때는 발표가 된 상태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분야는 사실 배출 양 자체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에서 온실기체 감축이 또는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배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량이죠. 폐기물 자체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재이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재활용과 함께 업사이클링이라는 재활용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리사이클링이죠. 재활용을 하게 되면 새롭게 에너지를 투입하고 새롭게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업사이클링,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걸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치를 우리가 구매하고 가치를 소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화의 소비 행동을 가치의 구매 행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새로운 어떤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폐기물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 투입이 적은,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업사이클링, 재활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높고, 이것이 새로운 신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하나의 소비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하나의 사회적 문화가 됐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폐기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그 폐기물의 양,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얼마 전에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은 세계 5위의 혁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위의 혁신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혁신성을 통해서 재활용 분야에서도 보다 의미 있는 그런 접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 재활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규범입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걸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탄소 중립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 비용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는 투자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습니다. 2배 이상의 피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보다 많은 혁신성을 우리가 발휘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탈탄소 문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활용, 업사이클링은 그런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함께 탄소 중립, 어디서나 탄소 중립 함께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이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셨고요.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업사이클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업사이클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 다 함께 노력하자라는 말씀으로 기조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1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 개막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빈들께서는 좀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을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